26년 전 불남 보육원에서 너는 죽었어야 했어. 고성이는 자신의 딸 지은호에게서 온 섬뜩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고 경악했는데요. 검은 코트를 입은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른 뒤 사라지자 고성이는 무심하게 상자를 집어들었고 그녀는 이지환을 향한 복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거라 확신하며 평온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안에는 놀랍게도 재단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기념품 액자가 들어있었고 액자 속에는 충격적인 문건에 고화질 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액자 속 문건은 지은호의 과거 아동 기록 서류를 찍은 사본이었는데 그 위에 붉은색 펜으로 추가된 메모들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죠. 공여자 컨택 진행 상황, 유아 사망 처리 계획. 이것은 고성이가 모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온 철저한 계산과 범죄 계획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었는데요. 고성이에게 재단은 권력을 휘두르는 거점이자 자신의 행위를 후원으로 포장하는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린 딸 지은호가 이 권력의 상징에 가장 치명적인 물증을 담아보냈다는 사실은 고성이의 내부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음을 의미했죠. 이게 어떻게 여기에 고성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며 액자를 놓쳤고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깨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녀는 버린 딸 지은호가 자신을 향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내부 문건까지 확보하여 생명 조작의 증거를 쥐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죠. 감히 그 빌어먹을 년이 어디까지 파헤친 거야. 재단 내부 문건이 왜 저 아이 손에? 고성이는 곧바로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박진석 회장이 이미 자신의 권력 허브를 잠식하기 시작했음을 짐작했었습니다. 이 위협적인 증거가 박진석 회장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고 그녀의 광기는 더욱 깊어졌죠. 같은 시각 AP그룹 사장 이지혁의 집안에 드리워진 상복의 색은 차갑고 무거워 보였는데요. 이지혁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조옥래 할머니의 비보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었고 가장인 이상철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중심에는 이지환이 있었죠. 그는 사랑하는 할머니를 잃은 고통과 함께 최근 고성이 이사장 때문에 겪은 오토바이 사고 위협의 공포가 뒤섞여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빈소 바깥 복도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한번 멈췄고요. 누군가가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척이 잠깐 스쳤습니다. 이지환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는데요. 그 순간 그 기척은 바로 사라졌죠. 이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등에 핏줄이 확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박영라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의 곁에 서서 어깨를 토닥이는 이수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조용히 이지환에게 다가갔는데요. 박영라는 들어오기 전에 휴대폰을 한번 확인했고 그 화면을 급히 꺼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무슨 소식을 받은 얼굴이었죠. 이지환은 고개를 돌렸다가 박영라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고마움이 섞인 눈빛으로 변했었고 박영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놓으며 힘들 땐 함께 해야죠 오빠 라고 속삭였더라고요. 그녀는 엄마 고성이에게서 벗어나 유일하게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지환의 슬픔을 나누고 싶어 보였습니다. 박영라는 속삭인 뒤에도 손을 바로 떼지 않았는데요. 마치 지금 놓으면 안 된다는 듯 짧게 힘을 줬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는 걸 이지환이 느꼈고요. 이지환은 그 떨림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죠. 얼마 후 문이 다시 열리고 회사 회장 박진석이 묵직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정중하고 흠잡을 데 없는 태도로 조문을 마쳤고 이지혁에게 정중하게 말했었죠. 저희 회사 직원 가족의 아픔이니 장례 비용 일체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박진석은 그 말을 하고도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빈소 벽 한쪽에 시선을 두고 잠깐 멈춰섰는데요. 그 멈춤이 조문이 아니라 확인처럼 보였죠. 그리고 곧이어 싸늘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잠시 제 딸 박영라와 이지환 군을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장례식장 안쪽이 순간 조용해졌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를 슬쩍 내리고 있었죠. 조문객인 척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였는데요. 그 남자는 박진석 회장, 박영라, 이지환이 복도로 빠져나가는 동선을 딱 맞춰 따라붙었고요. 그때 박성재가 그 시선을 먼저 느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남자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듯 사라졌는데요. 박성재는 그 방향을 한 번 더 봤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표정이 지금 여기 누군가 끼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듯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라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의 한적한 구석에서 박진석 회장은 박영라와 이지환을 마주 보았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집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라야, 내 엄마가 지은호를 포함해 무슨 일을 꾸몄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이지환 군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숨김없이 말해다오. 아빠는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하고 있단다. 박진석은 말이 끝나자마자 박영라에게 묻지 않고 이지환을 먼저 봤습니다. 이지환의 표정이 이미 알고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박영라는 망설임을 접고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녀의 고백은 떨렸지만 단호했었죠. 사실 우진 오빠는 간 이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은호라는 쌍둥이 언니를 찾아서 간 이식을 강요했어요. 그건 모성이 아니었어요. 우진 오빠를 회사 후계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방해물인 이지환 오빠를 제거하려 오토바이 사고까지 사주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재단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지환 오빠를 망하게 하려고까지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박영라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는데요.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 하나가 떠 있었죠. 말 더하면 그 웹툰 오늘 밤에 끝난다. 박영라는 손끝이 굳어버렸고요. 이지환은 무슨 일이냐고 묻기 전에 박영라가 화면을 급하게 꺼버리는 걸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 이지환 휴대폰에도 알림이 하나 떴는데요. 유리의 성 댓글창에 누군가가 주소처럼 보이는 숫자열을 남겨놓고 있었죠.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 어디 사는지 안다. 이지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고요. 박진석 회장은 그 장면을 조용히 보다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도 움직인다. 박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표정이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한 사람처럼 보였죠. 박진석 회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내의 과거, 버린 딸의 존재, 그리고 그 딸을 아들의 목숨을 위해 희생시키려 했고 급기야 무고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는 비인간적인 진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지환은 자신의 오토바이 사고가 고성희의 짓이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저희 모든 것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지환이 그 말을 할 때 복도 끝에서 또 누군가 지나갔는데요. 박진석은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는 자기 비서에게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신호 하나가 이미 움직였다는 뜻처럼 느껴졌죠. 박진석 회장은 딸 박영라와 이지환을 위로한 뒤 싸늘하게 말했는데요. 계획이 있다. 너희 둘 다 고생 많았다. 이제 아빠가 처리하마. 한우진이 있는 병실을 알려다오. 그 아이에게서도 직접 듣고 싶구나. 박진석 회장은 아들 박성재와 함께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박성재는 새어머니 고성희에 대한 의심을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아버지의 분노와 슬픔 앞에서 착잡함을 감출 수 없었죠. 박진석은 침대 곁에 앉아 한우진의 손을 잡았고요.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진석은 병실 커튼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서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듯 박성재를 한번 봤는데요. 그 눈빛 하나가 지금부터는 숨길 게 없다는 선언처럼 보였죠. 우진아, 내 엄마가 지은호라는 쌍둥이 동생에게서 간을 이식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에게는 왜 숨긴 거니?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살짝 열렸는데요. 간호사가 아니라 병원 직원증을 단 남자가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아까부터 복도에 수상한 인물이 맴돕니다. 박진석 회장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몇 명이냐? 딱 그거만 물었죠. 남자는 2명입니다라고 했고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카트가 덜컹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고요.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낸 것처럼 너무 정확했었죠. 박진석 회장은 한우진의 손을 잡은 채 낮게 말했는데요. 우진아, 지금 이 병원에도 내 엄마 손이 닿아 있다. 한우진은 고개를 떨궜고 더 이상 엄마를 감싸줄 힘도 없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엄마의 야욕을 위한 도구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우진은 대답을 시작하려다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노크 없이 들어오려다 밖에서 멈췄고 박진석 비서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는데요. 간호사는 멈칫하며 작게 말했죠. 방금 보호자분께 전화가 여러 통 왔는데요. 그 말에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지금은 안 받는다는 듯 고개를 한번 저었고요. 병실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네. 아버지, 영라말이 모두 사실이에요. 엄마는 저를 회사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아버지께 알리면 후계자 자격에서 멀어질까 봐 숨긴 거예요. 저는 그냥 엄마의 야욕을 위한 도구였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큰 희생자는 은호예요. 아무 죄도 없이 버려졌고 다시 불려와 간을 줬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우진이 은호를 말하는 순간 침대 옆 모니터에서 짧게 경고음이 울렸고요. 박진석은 그 경고음을 듣고도 눈을 감았는데요. 30년간 그가 믿었던 아내의 모성애와 헌신은 모두 회사를 위한 연기였던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성재 역시 분노를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구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진아, 우선 몸조리 잘하렴. 아빠가 여기 온 건 내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박진석 회장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병실을 나섰고요. 복도를 걸으며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다. 모든 것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빼앗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말을 하자마자 박진석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는데요. 발신자는 법무팀이었고 미리 보기 문구가 딱 한 줄 뜨더라고요. 준비 완료. 박성재는 그 화면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는 집에서 광기에 가까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보낸 액자의 충격과 박진석의 움직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죠. 그녀는 박영라가 몰래 연재하고 있던 이지환의 웹툰 유리의 성의 작업 태블릿을 발견했는데요. 고성희는 태블릿을 켜자마자 첫 화면에서 바로 무언가를 봤습니다. 예약 업로드 표시였죠. 고성희의 눈빛이 바뀌었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예약 시간을 눌렀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는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웹툰이 아니구나.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젠 감히 나에게 대들어? 다 이지환 그놈 때문이야. 보잘것없는 놈이 내 딸을 꼬셔서 이렇게 만든 거야. 고성이는 탐정사무소에 다시 연락이 닿지 않자 자신의 재단 인맥을 직접 동원하여 이지환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죠. 고성이는 처음부터 삭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단계를 밟았죠. 검색에서 안 뜨게만 해. 노출만 내려. 하지만 상대가 망설이는 듯하자 고성이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부탁으로 들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폭주했죠. 내일 아침까지 웹툰 사이트에서 이지환의 유리의 성의 모든 회차를 삭제해. 그리고 기사 하나를 내. 유명 그룹달을 스토킹하는 작가라는 내용으로 이지환의 얼굴을 실명으로 크게 박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내가 뒤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실행해. 전화를 끊자마자 고성이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요. 삭제는 가능. 하지만 이미 캡처가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휴대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죠. 고성이는 전화를 끊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박진석 회장의 분노와 추정망 안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그녀의 마지막 도끼는 가장 무고한 희생자인 이지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가 이지환을 향한 복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을 것이라 믿으며 재단 이사장실에 앉아있을 때 비서가 한 장의 서류를 들고 들어섰는데요. 비서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 들어올까 겁난다는 듯 문 쪽을 힐끗 봤죠. 이사장님, 회사 법무팀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류는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였고 고성이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권력의 거점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몸이 얼어붙었는데요. 고성이는 종이를 던지듯 내려놓고 즉시 비서를 불렀는데요. 지금 당장 감사팀 호출해. 그런데 비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떨었죠. 이사장님, 감사팀이 오늘 아침부터 출근을 못합니다. 뭐? 비서가 작게 속삭였는데요. 전원 교체 통보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재단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올라왔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물이 지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딱딱한 표정, 그리고 가슴에 회사 배지가 박혀 있었죠.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차분히 말했는데요. 이사장님, 오늘부터 재단 운영은 관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발이 묶인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었죠. 이게 무슨... 박진석이 감히. 고성이는 첫 장을 넘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장 맨 위에 자기 이름이 크게 보였고 그 아래에 재단 내부 승인 라인이 줄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고성이는 이건 누가 밖으로 빼냈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안쪽에서 밀렸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서류의 내용에는 고성이가 재단의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 그리고 지은호 컨택 과정에서 재단 인력을 동원해 병원 라인을 불법적으로 연결했다는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모든 증거는 이미 박진석 회장의 법무팀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었습니다. 고성이는 재단 운영에 깊이 관여했던 핵심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절규했는데요. 대체 이 자료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간 거야. 당장 확인해. 측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었죠.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회장님께서 이미 재단 핵심 감사팀과 법무 고문들을 전부 교체하셨습니다. 모든 내부 문건과 회의록이 이미 회장님께 보고된 것 같습니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비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는데요.
이사장님, 지금 밖에 기자가. 고성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카메라가 반짝였고 플래시가 한 번 터졌죠. 그 플래시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문건에 서명했는지 떠올렸는데요. 그녀의 권력 허브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죠. 고성이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절규했고요.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재단이 박진석 회장의 칼끝에 가장 먼저 베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회사 본사 집무실에서 박진석 회장은 박성재에게 말했는데요. 고성이는 이미 재단과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녀가 이지환 군에게 했던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이지환 군을 당장 이리로 부르게. 내가 직접 사과할 것이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미안함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전쟁 같은 느낌이었죠. 이지환은 영문도 모른 채 회사 회장실로 불려갔는데요. 그곳에는 박진석 회장과 박성재가 앉아 있었죠. 박진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환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는데요. 이지환 군, 내 아내 고성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사주하고 당신의 소중한 웹툰 사업을 망가뜨리려 했으며 내 딸 박영라를 볼모로 협박했던 모든 일 이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 고성이가 있었고 심지어 박진석 회장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겠죠. 박진석 회장은 이지환에게 고성이가 지시한 모든 증거 자료 사본과 웹툰 유리의 성의 삭제 중지 및 복구 명령 서류를 건넸는데요. 이지환이 그걸 받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웹툰 플랫폼 담당자였죠. 이지환이 받자마자 상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방금 누가 기사 제보를 넣었고요.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 캡처가 돌고 있습니다.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전화를 보고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쪽에서 막는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은 이지환에게 다시 말했는데요. 이것은 당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당신의 웹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나를 믿고 고성이의 모든 악행을 폭로해 주겠나? 그녀의 죄는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명예의 파멸로 심판받아야 한다. 이지환은 자료를 훑어보았는데요. 그곳에는 고성이가 재단과 병원 라인을 이용하여 지은호에게 접근했고 자신의 아들 한우진을 위해 이지환을 희생시키려 했다는 모든 과정이 적혀 있었죠.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고성이 이사장님이 강제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비서는 말하면서 손으로 짧게 신호를 보냈는데요. 바로 밖에서 경호, 인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문 앞에서 한 번 실랑이가 있었고 그 다음 순간 문이 박살날 듯 열리고 얼굴이 창백해진 고성이가 비틀거리며 회장실로 들이닥쳤는데요. 그녀는 이지환이 박진석 회장과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이놈, 내가 감히 어디까지 폭로한 거야. 박진석, 당신은 내 편이라더니 내 왕국을 감히 부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박진석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고성이를 응시했는데요. 헌신? 내가 헌신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내 야망뿐이었다. 30년간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의 생명을 도구로 삼았으며 내 버려진 딸을 다시 찾아와 공여자로 이용하려 했지. 내가 지은호에게 보냈던 유아 사망 처리 계획 문건을 봤다. 내 모든 모성은 연기였어.
고성이는 그 순간 자신이 지은호에게 보냈던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이미 박진석 회장의 손에 넘어갔음을 깨달았는데요.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안 돼, 제발. 내가 이룩한 재단의 명예만은, 회장 자리는 포기할게요. 재산도 다 포기할게요. 명예만은. 여보, 고성이의 절규는 처절했는데요.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지환에게 손을 뻗었고요. 내가 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내 딸을 빼앗고 내 모든 것을. 이지환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당신은 제 삶과 지은호 씨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이미 당신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내보내. 고성이는 끌려나가면서도 이지환에게 증오의 찬 눈빛을 보냈는데요. 그녀의 왕국은 붕괴했지만 그 증오는 아직 살아있었죠. 고성이가 법적 절차와 사회적 압박 속에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이 지역의 집안에는 조옥래 할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른 후 조금의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이지환은 박진석 회장의 지원 아래 웹툰 유리의 성복구와 재기에 힘쓰고 있었고 박영란은 엄마의 몰락 속에서도 이지환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지환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게시물 복구 완료. 하지만 그 알림 아래로 곧바로 또 하나가 떴는데요. 새 제보 접수. 그리고 그 제보의 제목이 짧게 보였습니다. 26년 전 보육원 화재.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끝에서 질문은 하나로 남습니다. 고성이를 무너뜨린 그 결정적인 증거, 재단 로고 액자 속 문건은 정말 지은호 혼자 끝까지 파헤쳐서 손에 넣은 걸까요? 아니면 그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조용히 길을 열어준 또 다른 인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고성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재단이라는 이름은 정말 이대로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을 마주한 지은호와 이지환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상처를 아는 채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